이 꼴로 보따리 들고 당장 친정으로 가거라. 길에서 보따리를 열어보는 순간 네 목숨은 없다. 악취나는 오물이 온몸에 튀는 순간 시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더러운 넝마 보따리 하나를 던졌답니다. 3년 만에 처음 허락된 친정나들이 모욕으로 시작된 그 길에서 며느리는 살기 위해 절대 열면 안 되는 보따리를 짊어지고 산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 하나가 며느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 그 누구도 몰랐지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부유한 고을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시어머니가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날도 옥부는 마당 한 구석에서 오물 묻은 걸레를 쥐고 돌바닥을 닦고 있었지요. 등 뒤로 시어머니 최 씨의 차가운 시선이 송곳처럼 꽂혔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를 향해 더러운 행주를 집어 던졌지요. 옥분의 얼굴에 악취 나는 물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장터의 아낙네들은 최 씨 댁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혀를 찼습니다. 비단 한 벌 걸치지 못하고 누더기만 입은 며느리의 모습은 동네에서 유명했지요. 부잣집 며느리가 거지보다 못한 차림으로 친정 나들이를 간다는 소문은 고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소문의 중심에는 냉혹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최 씨가 있었지요. 누구도 감히 최 씨 앞에서는 며느리를 동정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의 재산과 권세가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이지요. 옥부는 한양 근교의 가난한 상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밭을 일구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길쌈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렸지요. 16살이 되던 해 뜻밖에도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최 씨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으로서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지요. 부모는 기뻐하며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옥분 역시 앞날에 대한 기대를 품었지요. 그러나 시댁 대문을 넘는 순간부터 옥분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첫날부터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지요. 혼례복을 벗기자마자 누더기를 던져주며 그것만 입으라 명했습니다. 옥분은 본래 말수가 적고 순한 성품이었지요. 시어머니의 가혹한 처사에도 참고 견디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여겼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똥이 트기 전에 일어나 밤늦도록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씨의 꾸중은 끊이지 않았지요. 시어머니 최 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가산을 지켜온 과부였습니다. 냉철하고 단호한 성품으로 집안을 다스렸지요. 아들은 어머니와는 달리 유약한 성품이었습니다. 학문에는 재주가 있었으나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남편은 아내 옥분이 시어머니에게 매일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거스를 용기가 없었지요. 밤이면 남편은 미안한 눈빛으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곤 했지요. 최 씨는 며느리에게만 유독 가혹했습니다. 집안의 다른 하인들에게는 인색하지 않았지요. 오직 옥분만을 거지처럼 다루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수군댔지요. 천한 상민 출신을 며느리로 들인 것을 후회하는 게 분명하다고들 했습니다. 옥부는 그 모든 시선과 냉대를 묵묵히 견뎌냈지요. 남편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밤 홀로 눈물을 삼키며 잠들었지요. 옥분의 하루는 동틀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임에도 비단 한 벌 몸에 걸쳐본 적이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내어준 옷은 누더기뿐이었습니다. 기워도
기운 자국이 역력한 낡은 옷가지들이었지요. 옥부는 그 누더기를 입고 온갖 굳은 일을 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불을 지폈지요.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매섭게 꾸짖었지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인들이 먹는 것보다 못한 식사가 옥분의 몫이었지요.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 씨 댁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재산가였지요. 곳간에는 쌀과 무명이 가득했고 금은보화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며느리에게만 인색했지요. 아니, 인색함을 넘어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옥분에게는 헌 누더기 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며느리를 저렇게 구박하는 시어머니는 처음 본다고들 했지요. 혹시 며느리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시집온 이후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불효를 저지른 적이 없었지요. 오히려 더없이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밤이면 옥부는 좁은 방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지요. 추운 겨울에도 제대로 된 이불 한 장 없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몸을 감싸 안으며 스스로를 달랬지요.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풀리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최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요. 시집 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친정을 가지 못했지요. 어느 봄날 시어머니 최 씨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흘 뒤 친정에 다녀오라는 허락이었지요. 옥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가혹하던 시어머니가 친정 나들이를 허락하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누더기 차림으로 어떻게 친정 부모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옥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잘 살기를 바라며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했지요.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부모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거지보다 못한 꼴로 나타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옥부는 차라리 가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3년 만에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며칠 동안 옥분의 마음은 흔들렸지요. 기대와 수치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옥분은 어떤 모습이든 부모님을 뵙기로 마음먹었지요. 친정 나들이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옥분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지요. 남편은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고운 비단으로 만든 꽃신 한 켤레가 나타났지요. 남편은 아내가 친정에 누더기 차림으로 가는 것이 마음 아파 몰래 장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옥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그날 밤 옥분은 꽃신을 꼭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입더라도 신발만은 제대로 된 것을 신고 가고 싶었지요. 다음 날 새벽 옥분은 남편이 준 꽃신을 조심스레 신었습니다. 발에 닿는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낯설었지요.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성큼 들어섰지요. 최 씨의 눈이 옥분의 발끝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이 얼음처럼 날카로웠지요. 최 씨는 옥분에게 다가와 꽃신을 벗으라 명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신을 벗었지요. 최 씨는 그 꽃신을 낚아채더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옥분은 황급히 뒤따라 나갔지요. 시어머니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부엌 아궁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고운 꽃신을 불 속에 던져 넣었지요. 비단 꽃신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순식간에 재가 되어 갔습니다. 붉은 불꽃이 고운 자수를 집어삼켰지요. 옥부는 그 광경을 넋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마련해준 유일한 선물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지요. 최 씨는 불타는 꽃신을 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비단 신을 신으려 했다는 질책이었지요.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지요. 최 씨는 옥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누더기 치마를 움켜쥐었지요. 시어머니는 마당 한 구석에 쌓인 오물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옥분에게 그것을 온몸에 묻히라는 명령이었지요. 옥분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요. 최 씨는 직접 오물을 떠서 며느리의 옷에 뿌렸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지요. 옥분의 온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갔습니다. 마침내 최 씨는 옥분을 밀쳐 오물 더미에 넘어뜨렸습니다. 옥분의 얼굴과 머리카락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범벅이 되었지요. 최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친정에 다녀오라는 명령이었지요. 옥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은 절대적이었지요. 옥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최 씨는 마당 구석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더러운 넝마로 여러 겹산 보따리였지요. 그것을 옥분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작은 보따리였지만 묵직하게 무거웠습니다. 최 씨는 절대 보따리를 풀거나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했지요.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분은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시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요.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옥분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낙네들은 코를 막으며 비켜섰지요.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댔습니다. 누더기 귀신이 지나간다며 깔깔거리고 웃었지요. 옥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한 손에는 더러운 넝마 보따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으나 묘하게 묵직한 느낌이 들었지요. 시어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절대 보따리를 열어보지 말라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지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친정까지는 걸어서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였지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여름 볕이 따가웠지요. 옥분의 옷에서는 오물이 마르며 더욱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옥분을 피해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요. 옥분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빨리 친정에 도착하고 싶었지요. 아니, 사실은 이 치욕스러운 길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친정 대문 앞에 서기가 두려웠지요. 이런 꼴로 부모님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컸지요. 옥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일까요? 시집 온 이후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불순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순종하며 살아왔지요.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얼굴의 오물과 섞여 목을 타고 흘렀지요. 옥분은 길을 걸으며 손에 든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더러운 넝마로 여러 겹싸인 보따리였지요. 크기는 작았으나 묘하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돌멩이를 넣어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시어머니는 왜 이런 보따리를 친정에 가져가라 했을까요? 게다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엄한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옥분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지요.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를 모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따리를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 개의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였지요. 옥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보따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넝마 사이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지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경고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최 씨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지요. 옥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보따리의 정체가 무엇이든 열어볼 수는 없었지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일부러 시험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몰래 보따리를 열어보는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옥분은 보따리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이 이상 시어머니의 노여움을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옥분은 수수께끼 같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친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지요.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옥분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친정까지는 이 고갯길을 넘어야 했지요. 평소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은 길이었으나 해질녘이라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숲 사이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요. 옥분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둡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했지요. 그때 앞쪽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옥분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갑자기 너댓 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찬 도적대였지요. 그들은 길을 막아섰습니다. 도적들은 지나가는 행인을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는 무리였습니다. 산길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이지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옥분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지요. 옥분의 온몸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물이 범벅된 누더기 차림은 거지보다 못한 모습이었지요. 도적들은 서로 눈짓을 나누었습니다. 저런 거지한테서 뺏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표정이었지요. 한 도적이 옥분이 든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보따리 역시 더러운 넝마로 쌓여 있었지요. 우두머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런 거지의 보따리에는 고작 낡은 옷까지나 들었을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도적들은 옥분을 비웃으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악취 나는 거지를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등 뒤로 도적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고개를 넘은 뒤에야 옥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지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도적들은 분명 보따리를 빼앗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든 것이 무엇이든 모두 빼앗겼겠지요. 옥분은 손에 든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더러운 넝마 보따리가 자신을 지켜준 것일까요? 아니, 이 누더기 차림과 오물범벅이 된 모습이 도적들의 눈을 속인 것일까요? 옥분의 머릿속에 희미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옥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친정 마을이 저 아래 보였지요. 이제 곧 부모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옥분의 가슴은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뒤섞여 있었지요.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친정 마을에서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요. 옥부는 마침내 친정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나무 대문이 눈앞에 있었지요.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소리였지요. 옥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지요. 대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앞에 선 사람이 딸인 줄 알아보지 못했지요. 누더기에 오물범벅이 된 거지 같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라고 저예요. 옥분이라고 말했지요. 어머니는 그제야 딸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떨며 울부짖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지요. 안채에서 아버지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온 것이지요.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천둥에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지요. 부모는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며 평생 편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딸은 귀신 같은 모습이었지요.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통곡했지요. 자신이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온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옥분 역시 부모님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고통이 터져 나왔지요. 마당에는 통곡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웃집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어머니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을 안채로 데려가 씻겨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 악독한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겠다며 이를 갈았지요. 그때 옥분이 손에 든 보따리가 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넝마로 싼 작은 보따리였지요. 아버지는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대체 이 더러운 것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딸에게 들려보냈는지 알고 싶었지요. 옥분은 황급히 말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분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따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아버지는 보따리를 마당 바닥에 세차게 내던졌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행동이었지요.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넝마가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환하게 빛났지요. 보따리 안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당 바닥에 흩어진 것은 금덩이였습니다. 서너 개의 황금 덩어리가 달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지요. 부모는 숨이 멎을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지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지요. 진짜 황금이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금덩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운 비단필이 서너 필 접혀 있었지요. 그 비단은 한양 도성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최상품이었습니다. 한 필만으로도
보통 사람 1년치 생활비가 되는 값비싼 물건이었지요. 어머니는 비단을 펼쳐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윤기가 흐르는 고급 비단이었지요. 금덩이와 비단 사이에서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펼쳐보니 어음이었지요. 한양의 큰 전장에서 발행한 어음이었습니다. 액수를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100냥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음 아래 작은 보석함이 하나 더 있었지요. 보석함을 10자 비취 놀이개와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귀한 세간이었지요. 부모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토록 혹독하게 구박해 놓고 왜 이런 재물을 보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옥부는 멍하니 흩어진 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더러운 넝마 보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다니 꿈만 같았지요. 문득 산길에서 만난 도적대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깨끗한 옷을 입고 멀쩡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도적들은 틀림없이 보따리를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물을 잃었겠지요. 옥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오물을 묻히고 누더기를 입힌 것이 혹시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을 따뜻하게 대한 적이 없었지요. 아버지는 보따리를 뒤적였습니다. 혹시 다른 것이 더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요. 구석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였지요. 아버지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글자가 선명히 보였지요. 편지를 읽던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지요. 어머니가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건넸지요. 어머니도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편지에는 시어머니 최 씨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속사정이 적혀 있었지요. 최 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재산을 지켜온 과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적을 만들었지요. 재산을 노리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시동생 댁 일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며느리를 맞이한 날부터 최 씨는 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아내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지요. 과거에 시동생의 아들이 최 씨의 재산을 빼앗으려 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그 일로 최 씨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시동생 일가는 여전히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면 시동생 일가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그래서 며느리를 일부러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만든 것이지요. 누더기를 입히고 오물을 묻힌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잔인한 위장이었지요. 밖에서 보기에 며느리는 학대받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시동생 일가도 그렇게 믿었지요. 재산을 물려받을 가치가 없는 며느리라고 여겼습니다. 최 씨는 편지에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지요. 산길에는 도적이 들끓었습니다. 시동생 일가가 보낸 자들일 가능성도 높았지요. 그래서 일부러 오물범벅으로 만들어 보냈던 것입니다.
아무도 거지 같은 여인을 습격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요. 보따리 역시 더러운 넝마로 여러 겹싸서 위장했습니다. 안에 귀한 재물이 들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함이었지요. 편지에는 또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가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옥부는 순하고 착한 성품이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 며느리를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지요. 그러나 사랑하기에 더욱 가혹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편지 끝에는 부탁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의 부모님께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보낸 재물로 옥분을 한껏 꾸며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위험이 어느 정도 지나갔다는 판단이었지요. 최 씨는 곧 시동생 일가를 완전히 제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며느리를 떳떳이 대할 수 있을 것이라 했지요. 부모는 옥분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지요. 달빛 아래 편지를 읽는 옥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수록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시어머니의 냉혹함은 사랑이었습니다. 가혹한 구박은 보호였지요. 3년 동안 쌓인 모든 오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옥부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회한의 눈물이었지요. 시어머니를 원망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흘렸던 원망의 눈물이 생생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큰 사랑을 베풀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고 말했지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지요. 옥부는 마당에 흩어진 금덩이와 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지요. 누더기 속에 감춰진 황금이었습니다. 오물 아래 숨겨진 비단이었지요. 시어머니의 사랑도 그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냉혹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를 아끼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옥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당에 앉은 세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옥분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지요. 시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지요. 부모는 놀라 딸을 말렸습니다.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걱정했지요. 그러나 옥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오해했던 시간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고 시어머니께 감사를 전하고 싶었지요. 어머니는 딸을 깨끗이 씻겨 주었습니다. 머리를 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지요. 아버지는 마당에 흩어진 재물을 거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이 재물은 사돈댁의 마음이었지요. 친정 식구들에 대한 배려이자 며느리를 부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부모는 보내온 금과 비단, 어음 모두를 받고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지요. 옥부는 편지를 품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이 편지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옥부는 친정대문을 나섰습니다. 부모는 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가 준비해준 옷은 비록 화려하지 않았으나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누더기를 벗은 옥분의 모습은 전날과 완전히 달랐지요.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댕기를 꽂았습니다. 얼굴을 씻으니 수수하지만 맑은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옥분은 품에 시어머니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편지가 용기를 주었지요. 시댁으로 가는 길은 어제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지요. 어제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감사함과 깨달음으로 가슴이 벅찼지요. 고갯길을 넘을 때 어제 도적대를 만난 곳을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치밀하게 보호했는지 새삼 깨달았지요. 만약 깨끗한 옷에 멀쩡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계략이 목숨을 구한 것이지요. 옥분은 걸으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던 날들이 생각났지요. 누더기를 입고 꾸준히 일을 하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이제야 알았지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분을 보고 수군댔지요. 어제 그 누더기 며느리가 아니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옥분은 당당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아는 이상 세상의 오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지요. 장터를 지나갈 때 아낙네들이 옥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모습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누군가 친정에서 옷을 얻어 입고 왔다고 수군댔습니다. 또 누군가는 시어머니가 마음을 풀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지요. 옥분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께 감사를 전하는 것만 생각했지요. 오후가 되자 시댁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요. 옥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지요.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처음 시집 왔을 때보다 더 떨렸지요. 옥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지요. 안에서 시어머니 최 씨가 나왔습니다. 최 씨는 깨끗한 옷을 입은 며느리를 보고 잠시 굳어졌지요. 최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차갑던 눈빛에 미세한 동요가 일었지요. 옥분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큰 절을 올렸지요. 첫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지요. 두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불효에 대한 사죄였지요. 세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며느리가 되겠다는 다짐이었지요. 최 씨는 말없이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최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지요.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최 씨가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을 일으켜 세우지도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옥분은 대문 앞에 무릎 꿇은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옥분의 무릎은 아팠지만 꿈쩍하지 않았지요. 하인들이 지나가며 옥분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누더기를 입었던 며느리가 오늘은 깨끗한 옷을 입고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있었지요. 누구도 감히 옥분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 아무도 나설 수 없었지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무릎은 저리고 온몸이 굳었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옥분을 비췄지요. 그때 안채에서 시어머니 최 씨가 나왔습니다. 손에 등잔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지요. 최 씨는 옥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등잔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지요. 최 씨의 얼굴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지요. 최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손길이 어제까지와는 달리 부드러웠지요. 옥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어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최 씨가 옥분을 부축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3년의 오해와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최 씨는 며느리를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요. 방 안에 들어서자 최 씨는 옥분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최 씨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요. 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지켜야 했던 비밀을 이제 말할 때가 되었다고 했지요. 시동생 일가의 위협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최 씨의 목숨까지 노렸지요. 과거 남편이 죽은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시동생 일가가 관련되었다고 의심했지요. 증거는 없었으나 정황상 분명했습니다.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형을 독살했을 가능성이 높았지요. 최 씨는 혼자 힘으로 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아들은 유약해서 싸움에 끼어들 수 없었지요. 며느리가 시집 온 날, 최 씨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시동생 일가가 며느리를 표적으로 삼을 것을 알았지요. 젊고 약한 며느리는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해치거나 회유하여 재산을 빼앗으려 할 것이 분명했지요. 그래서 최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를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로 만들기로 했지요. 누더기를 입히고 오물을 묻혔습니다. 학대받는 불쌍한 며느리로 보이게 만들었지요. 시동생 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저런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요. 최 씨는 밤마다 며느리의 방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해를 끼칠까 두려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낮에는 차갑게 대했지만 밤에는 몰래 며느리를 살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병든 곳은 없는지 확인했지요. 며느리가 굶을까 걱정되었지만 밥을 넉넉히 줄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 일가의 눈을 속여야 했지요.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옥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 눈물 속에 3년의 고통과 사랑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위험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지요. 지난 석 달 동안 최 씨는 은밀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동생 일가의 비리를 밝힐 증거들이었지요. 시동생은 관아의 재물을 빼돌린 죄를 저질렀습니다. 최 씨는 그 증거를 확보했지요. 또한 과거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도 단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시동생이 독약을 구입한 기록이 있었지요. 최 씨는 이 모든 증거를 관아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시동생 일가는 무너질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를 드러내도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지요. 최 씨는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했지요.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한다고, 오히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말했지요. 최 씨는 옥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방 장롱을 열었지요. 장롱 안에는 고운 비단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옥분을 위해 마련해둔 옷들이었지요. 최 씨는 3년 동안 며느리에게 줄 옷을 하나씩 준비해왔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모아둔 것이지요. 은비녀와 금가락지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려줄 세간들이었지요. 최 씨는 옥분에게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입혔습니다. 그 손길이 떨렸지요. 옥분은 3년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지요. 최 씨가 옥분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녀를 꽂아주었지요. 이제 옥분은 누가 봐도 부잣집 며느리였습니다. 누더기를 입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최 씨는 대문 밖으로 나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마당에 모이라고 명했지요. 하인들이 모이자 최 씨는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며느리를 집안의 안주인으로 대하라고 했지요. 누구든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명을 받들었지요. 그날 밤 최 씨는 성대한 상을 차렸습니다. 3년 만에 며느리와 함께하는 제대로 된 식사였지요. 남편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변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지요. 3년 동안 어머니의 뜻을 알면서도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옥분은 남편을 위로했지요. 최 씨는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진정한 며느리로 살아가라고 했지요. 옥분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날 밤 옥분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3년 동안의 악몽이 끝난 것이지요. 고부 사이의 깊은 골은 메워졌습니다. 오해는 진실로 바뀌었고 원망은 사랑으로 변했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최 씨는 모든 증거를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옥분도 함께 동행했지요. 관아에는 이미 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미리 고발장을 올려두었던 것이지요. 사또는 최 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폈습니다. 시동생의 비리를 입증하는 장부와 문서들이었지요. 또한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독약 구입 기록도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지요. 사또는 즉시 시동생 일가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관졸들이 출동했지요. 시동생과 그 일가족은 관아 마당에 끌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고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구경꾼이 가득했지요. 사또는 시동생 앞에서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관아 재물 횡령, 뇌물수수, 그리고 형을 독살한 혐의였지요. 시동생은 발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내놓은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장부에는 시동생의 필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기록도 명확했지요. 독약상에게서 받은 증언도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직접 독약을 구입했다는 증언이었지요. 시동생은 결국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형을 죽이고 재산을 노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지요. 사또는 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동생은 먼 섬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시동생의 아들들도 벼슬길이 영원히 막혔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지요. 시동생의 처자식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죄의 대가였지요. 관아 앞에 모인 사람들은 최 씨를 칭송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악을 응징한 대단한 과부라고 입을 모았지요. 옥분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누더기를 입었던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시어머니의 보호를 받은 귀한 며느리였지요. 시동생 일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옥분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3년 동안 얼마나 위험한 싸움을 해왔는지 알았지요. 만약 자신이 화려하게 꾸미고 다녔다면 시동생 일가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지혜가 자신을 구한 것이지요. 최 씨는 의연한 표정으로 관할을 나섰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난 것이지요. 옥분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씨는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지요. 시동생 일가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 집안을 넘볼 수 없었지요. 옥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지요. 그날 밤 최 씨 댁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최 씨 댁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옥분은 이제 명실상부한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지요.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습니다. 옥분은 지혜롭게 집안을 꾸려나갔지요. 남편과의 사이도 돈독해졌습니다. 과거의 오해가 풀리자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지요. 이듬해 봄, 옥분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 씨는 손자를 안고 기뻐했지요.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누더기를 입고 오물의 범벅이 되었던 며느리는 이제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최 씨 댁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와 인내심 깊은 며느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졌지요. 어느 날 옥분은 다락방에서 그날의 누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가 버리지 않고 간직해둔 것이었지요. 옥분은 그 누더기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스러웠던 3년이지만 이제는 감사한 기억으로 남았지요. 시어머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지요. 오물로 뒤덮인 누더기는 사실 황금보다 귀한 갑옷이었습니다. 그 더러움 속에 시어머니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지요. 옥분은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지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 가장 모진 얼굴을 하고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침묵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최 씨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옥분은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지요. 최 씨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지요. 옥분은 시어머니의 장례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최 씨를 애도했지요. 훗날 옥분도 나이 들어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옥분은 시어머니처럼 지혜롭게 며느리를 대했지요. 물론 누더기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배운 지혜로 집안을 지켰지요. 옥분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누더기 속에 감춰진 사랑, 오물 아래 숨겨진 황금의 이야기로 기억되었지요.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긴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가장 귀한 것을 놓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옥분과 시어머니 최 씨가 남긴 교훈이었습니다.